예, 사회를 보게 될 장태평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는 없는 것처럼 하라고 우리 사무실에 여기도 와 계시는데 옆에 있던 우리 어떤 분이 그런 말씀에서 오늘은 사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진행은 우리 이석연 변호사님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한 10분 정도 차도 마시고 잠깐 담소를 하신 다음에 지정토론 두 분이 한 10분 내외 이렇게 하시고 토론하고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연 변호사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첨언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장관할 때 같이 법제처장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제처장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 내에서도 꼭 야당 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명하고 같은 정부라고 그래서 옹호하고 이런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과거 경력을 보시면은 경실련 사무총장도 이렇게 하시고 경실련 하실 적에도 보면 바른 소리 많이 하시다가 자기네 구성원한테도 이렇게 그럴까 비판도 받으신 분이고 늘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게 그냥 보수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그런 보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이런 헌법 개정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도 한 번씩 얘기를 했다가 그냥 말하자면 집단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수면 밑으로 잠기고 해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마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30년 된 헌법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런 때 미국을 세운 파운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가치, 그런 사람들의 미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물론 다 있죠. 3.1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에도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외국 제도를 차입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 속에서 체내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개정하면서는 정말 국민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국민들의 합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헌법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헌법을 설명하는 분으로는 저는 우리 이석연 변호사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경청을 해보고 발표 끝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실 소수 몇 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석연 변호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군데로부터 좀 토론이나 발표 요청을 좀 꽤 받았었어요. 근데 정중히 거절을 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조희갑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태평 장관님 계시면서 아주 잘 이끌어가는 우리 선사연
활동하는 것도 저도 보고 또 좋은 칼럼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메일 통해서 하는 걸 쭉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도선님도 아주 좋은 걸 많이 쓰시고 여기 최양부 장관님은 안 나오셨나요? 예. 그 좋은 걸 많이 읽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예, 사실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일가견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법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국민적 결단의 문제고 헌법 제정 권력자 내지 개정 권력자인 국민의 이게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어떤 정치 방향 내지 국가의 어떤 장래가 직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방향은 지금 원래 주제가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내지 이제 정부 형태로 저한테 주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간단히 그 강의에 나서 정리한 것처럼 일단은 저는 그 우리 개헌의 문제점, 핵심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반씩 시간을 할애해서. 왜냐하면은 사실 권력구조만 이렇게 딱 드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할까. 이 사법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지만 그게 다 권력구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걸 간략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걸 위주로 좀 더 거기에 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권력구조에 관련해서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제 생각은 무엇이고 또 국민의 어떤 그 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허와 실을 한번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과 또 나중에 토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견해도 경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아까도 우리 장태평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지금 시행된 지가 올해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87년 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역대 최장수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의 개정사를 보면은 1948년 7월 12일 이 헌법이 공포가 되고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죠. 이때부터 87년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한 4,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 동안 이 헌법에 의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지금 6번, 7번째 뽑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현행 헌법이 상당히 어떻게 우리 그 국가 발전이나 이런 데 기한 면도 사실 있고 또 반면에 이제 한계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단임제의 폐해로 인한 국정 난맥이랄까. 또는 우리 역대 대통령, 이 현행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중에 저는 그렇게 봐요. 박수를 받고 떠난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나왔다. 물론 그 전에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부터 박수를 받고 떠난 대통령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통상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지지자들로서야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최근에 빚어진 헌정 어떤 그 난맥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현행 헌법으로는 더 오랫동안 지탱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국민적 하나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 사항이. 그래서 이미 그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예측이 됐고 몇 년도입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2007년이죠. 7년에 원포인트 개헌을 갑자기 제의를 했지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하겠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 그 조항만 고치겠다. 사실 헌법은 그 조항만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저 국민이나 모든 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 개헌하려면 그걸 관련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데 이제 일단 쉽게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뭐 정략적인 의도다. 또 이제 임기 말 어떤 내임덕 현상을 뭐 이렇게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그걸 거두었고 그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18대 국회, 그 다음 국회에서 이 개정하기로 한다. 이런 어떤 그 합의, 이게 뭐 문서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 그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렇게 해서 개헌 논의가 활발했어요. 그 국회 18대 국회입니까? 근데 이제 당시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가지고 개헌 논의를 막았지요. 그때 저도 이제 뭐 그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또 인터뷰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런 또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이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뭐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 어떤 과정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개헌 논의가 쭉 있어 왔고, 뭐 개헌은 블랙홀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저런 거절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10월 뭐 하순에 개헌하겠다. 국회에서 그냥 폭탄 선언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죠. 국정 어떤 난맥상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인 것이 밝혀졌죠.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래서 개헌 논의는 이제 계속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 대통령도 뭐 얼마 전에도 언급을 분명히 못을 박았죠. 내년 지방선거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 정부는 지켜보겠다. 여기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되고 많은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안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개헌안은 그동안 수없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끌고 있는 헌법 포럼에서도 이미 2006년도에 완전한 개헌안을 만들었었어요. 그 뒤에도 학회에서도 만들고 또 각 그 헌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그 집단이나 연구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회에서도 뭐 개헌 그 자문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문제고 또 그것이 어느 그 헌법의 내용이 어디에 맞느냐 문제로 저는 귀결되는 것이지 뭐가 뭐 논리가 없거나 또 뭐 입법례를 어떻게 한다. 그건 저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박수를 받고 떠난 대통령이 한 분도 안 나왔는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참여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체를 이렇게 쭉 조망해보고 관찰에 들어가면은 이 정권이 특정 정파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곳곳에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꼭 뭐 국회를 통해서 뭐 이것만 아니라 이게 이런 참여 기회균등 이걸 망각하고 집권하면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민심과 거리가 멀어질 때 하다 보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에도 5년 단임이라는 이것도 작용하지 않았느냐. 4년 중임 같으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주권 시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이 한번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그 직선제 원리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5년 동안 그거 없이 그냥 하니까 정권 말기 갈수록 이 전횡, 소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소위 그 측근들의 전횡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정대로 파탄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기 정권한테 오는 거고 국민한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고쳐야 한다는 건데 사실 헌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도 자체는 선악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역대 그 헌법학자들이 꼽는 가장 이상적인 헌법으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독일의 그 바이마르 헌법의 아주 이상적인 헌법입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이 바이마르 헌법은 결국 히틀러 독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 신인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헌법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히틀러의 제3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맹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되면 제도를 먼저 고쳐놓고 그 제도에 합당하게끔 운영이 되는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언론이 여론이 감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성숙된 국민 의식에 기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이 헌법은 이념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특히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헌법 개정의 한계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장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도 강조되는 것이 현대 헌법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 헌법을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 맞게끔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어떤 그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건 극히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은 헌법적 가치로 저는 회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헌법적 가치가 뭐냐? 제가 거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간단히 써놨습니다만 그걸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법치주의가 어떻고 사법권 성립 이런 건 다 빼고 이걸 쓴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양한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이념적으로도 다양하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걸 떠나서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가 바로 헌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 개정 여부를 떠나서 제 헌법관 또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개헌의 핵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진정한 개헌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개정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쓴 글 중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4.19 혁명 이후의 제5차가 아니라 제3차 개헌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9페이지 여기 4.19 혁명 이후의 제5차 개헌과 그때 3차 개헌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거 좀 고쳐주시고요. 그때 4.19 혁명 이후 제3차 개헌하고 현행 헌법 87년 헌법이죠. 현행 헌법 이제 9차 개헌입니다만 이 두 개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는 참 부끄러운 헌정사지요.
장기 집권자 장기 집권 수단으로 3번이 개정됐죠. 1차, 2차, 그리고 3선 개헌. 그리고 군사쿠데타 추인의 형식으로 2번이 개정이 됐죠. 제3공화국 헌법. 물론 헌법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 5공헌법. 이 다 쿠데타 추인의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개헌 때는 이제 4.19 부상자들을 국회 난입을 해가지고 헌법 부칙에다가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그런 그 개정이 이제 4차 개정이었죠. 이렇게 9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서 역할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꾸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죠. 뭐 주권자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고, 때문에 주인의 역할을 한다. 다 정치인들 뭐 수사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찬성이 뭐 한 8, 90% 이렇게 다 나왔어요. 90% 어떤 건 뭐 유신헌법 같으면 뭐 보니까 뭐 97, 8% 되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헌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적어도 국민이 이 헌법 개정 권력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채택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적어도 이게 정치권의 담합입법 또는 정략적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가령 지금 개정안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인들 뭐 해가지고 통과해서 내놓은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국민이 그 개헌 과정에 참여한다. 지금 뭐 국회 개헌 특위에 뭐 자문위원으로 민간인들 뭐 이렇게 몇 명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거 뭐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지. 적어도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이 노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주인 역할을 해달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새 헌법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으로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 우선은 이제 전문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걸 집어넣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지금 전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 이건 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따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글이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이게 어떤 것은 법률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거 이제 헌법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다른 나라 헌법에 보면은 한 세계 각국 헌법에 모르겠어요. 조사요 한 절반, 제가 그 전에 수도이전법 헌법 소원할 때 조사하고 뭐 이렇게 쭉 보니까 한 60% 이 정도가 헌법에 그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고 국가는 뭐 인민의용군이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심지어 북한 헌법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양. 옛날 72년도까지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고쳤지요, 그때. 많은 나라의 국가에서 이렇게 다 국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헌법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고 국어는 한글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는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수도를 옮기거나 또는 이 태극기를 우리 그
국기를 이제 태극기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바꾸거나 애국가를 바꾸거나 한글을 뭐 영어 국한으로 혼용을 한다거나 하려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라 이거죠. 그냥 국회에서 다수당에 또는 국회에서 뭐 합의로 법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도를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헌법소원을 하면서 개발했던 논리가 이건 아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경국대전 때문에 자명한 사실이고 이건 관수범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문의 관수범법.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문헌법이 아닐지라도 관수범법도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달라.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당연히 뭐 옮겨야죠. 어느 누구를 반대하기 떠나서 바로 그게 헌법에 제가 냈던 그게 핵심 요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다.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남쪽으로 옮기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 72조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안 되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라. 불문의 관수범법이다. 현재에서는 불문의 관수범법이라는 걸 채택해서 수도이전법 전체에 대해서 유연결정을 내렸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우리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헌법에 이렇게 놔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건 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 나라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 정체성 문제는 이게 보수 진보의 어떤 논쟁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최소한 가야 할 하나의 근본 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 두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걸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이런 것을 헌법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총광 부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보수 쪽, 진보 쪽에서 반대하고 보수 쪽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자체가 최후의 어떤 이 국가의 어떤 질서를 지키려면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법규범 자체가. 그걸 다만 그걸 좀 더 진보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의 역할이죠. 법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이제 사실상 그동안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 많이 확충이 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의 권력 구조 하면서 그냥 하나의 끼어넣은 식으로 됐습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기본권들도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 생명권, 환경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본권을 가족생활 기본권 그리고 알 권리나 또는 IT 어떤 게 발달에 의해 가지고 IT 관련 기본권도 집어넣어야 한다. 정보 기본권 격차 문제도 해소를 해야 하고 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소득층, 노령자, 고령자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헌법의 하나의 구체적 기본권으로 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헌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이나 정책, 법령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제가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작업을 할 때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한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권력구조 내지 정부 형태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권력구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그러니까 이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과반 득표자와 차점자와의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 결선 투표를 많은 나라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이랄까 또 어떤 이걸 확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몰표 당선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과반을 득표해서 당선된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 지금 문 대통령도 지금 과반이 안 됐지요, 지금. 42%인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때문에 적어도 결선 투표는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뭐 내각제를 완전히 갖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고 이런 의견을 내거나 또는 국회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시민단체도 방청하고 등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직접 일정 수의 유권자가 특정한 정책이나 중요한 어떤 그 법안에 대해서 발안을 해가지고 국회에 낼 수 있는 그걸 헌법적으로 보장하자 이겁니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과 똑같이 효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면 막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국민 발안제고 국민 소환제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의회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유권자 몇 명 이상 엄격하게 이제 그 법률로 정해야죠. 임기 중에 있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회배해가지고 뭐 주민투표가 되든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걸 헌법에 의해서 보장을 하고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광장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그것도 직접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촛불 집회에 의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 또는 4.19 때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다 직접민주주의지만은 이러한 형태로 국민 발안제나 이 국민 소환제를 확대하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직접민주주의다 뭐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쓴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점은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점에서 확대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국민 저항권 행사를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헌법은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를.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민 저항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촛불 집회를 국민 저항권 행사로 저는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쓰고 칼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 국민이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통치자가 교체되는 저항권 행사지 이게 무슨 무슨 혁명도 아니고 헌정 중당도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계속 밟았기 때문에 자꾸 뭐 이걸 가지고 무슨 혁명이다 어쩌다 헌정 중단시켰다. 그냥 헌법이 정한 절차 다 밟았어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헌정 중단이고 쿠데타란 말이에요. 헌법이 정한 절차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국민 저항권 행사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저항권의 요건 같은 거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정권을 잡은 자는 국민의 뜻을 거스리면은 마지막 국민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집권을 하라 이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도 했고 또 충분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 저항권 행사가 헌법에 인정된다 해서 혼란이 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법자에 대한 경고적 기능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건 아예 헌법에 폐지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친다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법을 어기면 똑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아이고 똑같은 거 하고 근데 국정 수행하고 관련 없는 범죄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특권이고 불체포하고 그럽니까? 회기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법안 의결하고 나중에 회기 끝나면 구속되겠다 하면 오히려 법자가 국정에 참여한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오히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양형에 의해서 이런 규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면책특권은 이제 일정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면책특권은 필요한데 다만
명백히 비방적 행위나 허위 사실 이를 적시할 경우에는 이건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거 헌법에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독일 헌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지들이 적당히 해가지고 세비를 많이 인상을 해요. 적당히 해서 그 지금 국회 무슨 규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비싼 걸로 해가지고 세비 인상하고 보좌관 수 갑자기 좀 늘리고 뭐 해가지고 지금 뭐 한 의원실에 하여튼 뭐 한 7, 8명 쓰고 있어요. 얼마 돈을 뭐 하는지 돈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뭐 충실히 해가지고 국정을 통제하는 뭐 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세비나 국회의원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하는 법령 개정은 그 성립 후에 행하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뭐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미국 헌법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이겁니다. 얼마나 이게 민주적입니까? 우리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거 집어넣어요. 세비 인상하는 그걸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니들 임기 끝나고 다음 국회 구성될 때부터 이 조항은 적용하자. 이렇게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많이 인상해요. 제가 저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뭐 예산 늘리고 뭐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아무 말 못해요. 이거 잘못하면 예산 다 깎이고 행정부에서 깎이고 뭐니까 우선 내 그 예산 통과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뭐 내가 막 낭비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규정을 놔야 실질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정당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8조입니까? 7조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정당에 대해서 특권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 이제 정당에 대해서 국가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정당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고 정당은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당을 헌법적 특권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독일 연방 헌법 외에는 어느 나라 헌법도 없어요. 아예 헌법에 뭐 정당이라는 조항 자체가 다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정당법이라고 만들어서 법률로 정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정당을 막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활동 지침이지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아예 정당은 일반 결사로 그냥 취급하고 정당에 대한 특별 규정도 없어요. 우리는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정당은 이게 특권을 받는데 저는 이 정당의 헌법적 특권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정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 또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그걸로 존속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존폐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에 다른 거 없어요.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한테 뭐 몇 천억씩 해가지고 보조금 주고 우리 세금으로 그건 나는 넌센스라고 봐요. 이거 하면은 의원들이나 정당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저는 싫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법권에 대한 통제로서 제가 이제 주장한 거 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서. 그런데 법관한테 그 권한을 주었어요.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건 상당한 특권인데 이걸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헌법의 정신에 따른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벗어난 자의적인 재판권의 행사,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이 법관을 통해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법관 선거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모든 법관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또 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은 국민적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임명할 때부터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못 하니까 일본처럼 대법관,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죠. 대법관이 임명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첫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거기에 지금 일본의 그 자세히 보면은 일본 투표용지 저도 일부러 봤어요.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한번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 최고재판관 누구누구에 대해서 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대 부가 더 많이 나오면 그 재판관은 해임이 됩니다. 국민이 근데 지금까지 일본도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헌법이나 행정 소송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꽤 많이 표차가 나온 재판관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적어도 그런 걸 잘 연구해 가지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종신제도 아니에요. 10년인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사법권에 대한 통일.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지방자치를 대폭 수정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도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2개 규정은 3공화국 헌법 때 들어간 겁니다. 5.16 이후에 만들어진 그 헌법에 그 조문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교육자치까지도 다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감을 직선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유연이다 하는데, 그 교육자치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연 직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치, 지방자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 넣을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분권, 자치단체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하나의 헌법 개정 과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특히 재정에 관한 권한이나 또는 이런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확대해가지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 수도를 저쪽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지방이 발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권도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그거 다 지금 분산했다고 해서 뭐가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공기업들 다 갖죠. 지금 중요한 공기업법 지방 그 말이죠. 오히려 엄청난 낭비, 비효율, 비능률, 고비용 이걸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를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헌법 조항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지금 헌법 3조 영토조항, 4조의 평화통일조항하고 헌법적으로 상충이 됩니다. 완전히 상충이 돼요. 누가 북한에 가면은 통치행위가 되고, 누가 북한에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때문에 그걸 좀 상충 규정을 통일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금 사실상 지금 헌법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헌법에는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가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이렇게 됐다고. 그럼 무엇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이냐? 이게 개념도 없고, 또 자문회의 안 거치고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저는 적어도 심의기관화하고 상설기관화 해가지고 이걸 또 거쳐야 할 사항도 명백해서 이걸 헌법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등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